제발 도와줘. 들개떼가 광장으로 들어왔어. 사람들이 위험해. 이른 새벽,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클라이네도르프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구조대를 부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수의사인 마리아 베르너는 현장으로 달려갔죠. 과연 이들은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마리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알프스 마을 클라이네도르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마리아 베르너입니다. 34살의 수의사로 어릴 적부터 동물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꿔왔죠. 우리 마을은 인구가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아름다운 알프스의 풍경과 맑은 공기가 매력적인 곳이에요. 저의 직업 선택은 자연스러웠습니다. 3대째 수의사 집안이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1952년에 이 병원을 처음 열었고 아버지를 거쳐 제가 이어받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 병원은 대형견 치료에 특화되어 있답니다. 주변 마을에서도 버나드, 그레이트 피레니즈, 세인트 버나드 같은 대형견들이 많이 찾아오죠. 스위스의 산악마을에서는 이런 대형견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눈사태 구조나 산악 구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해왔죠.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특별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11월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따라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는데 평소처럼 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죠. 한 등산객이 부상당한 개를 안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제가 브라운 알프스 등산로에서 이 개를 발견했어요. 다리에 덫이 걸려 있었는데 제가 풀어주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를 무서워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처음 보는 견종이었습니다. 중형견 크기의 검은 털을 가진 개였는데 날렵하면서도 균형 잡힌 체격이 인상적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허스키나 저먼 shepherd와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죠. 다리의 상처는 꽤 심각해 보였지만 개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고 강인해 보였답니다. 이런 견종은 처음 보네요. 혹시 목걸이나 인식표는 없었나요? 이 근처에서 본 적이 없는 견종인데 등산객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응급처치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 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저를 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치료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부상당한 개들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이 개는 달랐어요. 마이크로칩 확인 결과 이 개는 한국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찾을 수 없었죠. 마이크로칩 등록 정보를 조회해보니 진돗개라는 견종이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한국의 진돗개가 스위스 알프스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등산객은 돌아갔지만 이 진돗개는 제 병원에 남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야 했지만 당장은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 공고를 올렸고 심지어 한국 커뮤니티까지 수소문해 보았지만 아무도 이 개를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진돗개의 특별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똑똑함이 놀라웠어요. 하루는 제가 진료실에서 응급 환자를 받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진돗개가 크게 짖더니 저를 이끌어 입원실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환자를 발견했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훈련된 간호사처럼 환자들의 상태를 감지하고 이상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알려주었죠. 또 다른 날은 병원에 온 버나드가 갑자기 공격성을 보였을 때 이 진돗개가 순식간에 버나드와 제 사이에 서서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체구는 버나드의 절반도 안 되는데 위압감 있는 태도로 큰 개를 제압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병원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이 개의 특별함을 인정하게 되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인터넷으로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니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하다는 것, 한국에서는 호랑이 사냥까지 했다는 이야기들을 보며 제가 지금 특별한 견종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의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살아온 토종견이라고 해요. 우리의 세인트 버나드처럼 자연스럽게 진화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된 견종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주인을 찾는 공고기간인 2주가 지나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진돗개를 제가 입양하기로 한 거예요. 다리 상처도 거의 다 나았고 이미 병원의 모든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인기 스타가 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아이의 영리함과 충성심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개들과도 달랐답니다. 너의 이름은 아틀라스로 하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상을 떠받치는 거인의 이름이야. 넌 정말 강인하고 듬직하니까. 아틀라스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이해한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제 인생을 바꿀 특별한 만남의 시작이었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이곳 스위스 알프스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그때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만남은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아틀라스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병원 한쪽 구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누군가 다가가면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죠.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곧 이것이 진돗개의 특별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진돗개는 주인 외의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끝없는 충성심을 보이는 견종이라고 했죠. 저는 아틀라스에게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아틀라스에게 인사를 하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병원 뒷뜰을 산책했어요. 아틀라스, 여기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야. 이제 우리 친구가 된 걸까? 처음에는 간식도 조심스럽게 받아먹던 아틀라스가 일주일쯤 지나자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제가 출근하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고 점심시간이 되면 먼저 와서 산책 가자고 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틀라스의 영리함이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15년 된 노령견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 개가 다리가 불편해 걷기 힘들어했죠. 그런데 아틀라스가 갑자기 창고로 가더니 바퀴 달린 이동 카트를 끌고 나왔어요. 마치 이걸 써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세상에, 이 개는 정말 특별하네요. 마치 사람처럼 이해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아틀라스는 매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응급실에 위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고 의료진을 이끌었고 불안해하는 동물들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능력도 있었어요. 한 번은 새끼 고양이들이 응급으로 들어왔을 때였어요. 어미를 잃은 아기 고양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아틀라스가 자신의 담요를 물고 와 고양이들을 덮어주더군요. 보통 개들은 고양이에 대해 적대적인 경우가 많은데 아틀라스는 달랐습니다. 너는 정말 놀라운 아이구나. 이렇게 다른 동물들을 보살피다니. 직원들도 아틀라스의 존재감에 감탄했어요. 진료기구를 정리할 때면 알아서 도와주고 청소할 때면 자연스럽게 비켜주는 모습이 마치 오랜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 같았거든요. 덕분에 우리 병원은 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터널증 후군으로 고생하던 제 손목을 알아챈 일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통증 때문에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는데 아틀라스가 다가와 제 손을 핥아주더니 얼음팩이 있는 냉장고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죠. 이 아이야말로 제가 찾던 평생의 동반자라는 것을요. 아틀라스, 너와 함께라면 이 병원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야. 마침내 저는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를 입양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역 동물보호소와 수의사협회의 도움으로 무사히 서류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입양이 확정된 날,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아틀라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특별 제작 목걸이였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세상을 떠받치는 거인의 이름을 따온 것인데 우리 병원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틀라스에게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부터 넌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야. 아틀라스, 앞으로도 함께 많은 생명을 구하자. 목걸이를 채워주자 아틀라스는 처음으로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왔어요. 그동안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답니다.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개가 제 삶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제 아틀라스는 단순한 병원 조수가 아닌 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때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틀라스와 함께하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인간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앞으로 아틀라스와 함께 어떤 새로운 모험이 펼쳐질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12월의 엄청난 폭설과 함께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상청에서는 100년 만에 폭설이라고 했어요. 4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내린 눈은 마을 전체를 뒤덮었고 도로는 완전히 막혀버렸죠. 마리아 선생님, 큰일 났어요. 산장에 있는 할머니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대요. 그날 아침 마을 응급구조대장인 토마스가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브라운 알프스 중턱에 있는 산장에 사시는 83세 밀러 할머니께서 심장 발작 증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로가 모두 막혀 구급차는 물론이고 헬리콥터도 이 폭설에는 이륙이 불가능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산악구조대원들이 스키를 신고 올라가고 있지만 시야가 너무 안 좋아서. 토마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틀라스가 갑자기 제 의료 가방을 물고 왔어요. 마치 어서 가야 해요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죠. 저는 순간 직감적으로 결심했습니다. 토마스, 아틀라스를 구조대 앞에 세워주세요. 이 아이는 후각이 뛰어나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토마스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저는 응급 의료 키트를 배낭에 넣고 방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틀라스는 이미 현관에서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봐요.
진돗개가 무슨 세인트 버나드입니까? 이런 폭설에 구조대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틀라스는 이미 눈길을 헤치고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틀라스는 마치 이 길을 수백 번이나 다녀본 것처럼 정확하게 경로를 찾아갔어요. 보통의 개라면 눈보라의 방향을 잃었을 텐데 아틀라스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세상에, 저 개는 어떻게 이런 폭설 속에서 방향을 찾는 거죠? 구조대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진입했을 때 아틀라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눈을 파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요. 할머니의 지팡이를 찾았어요. 정말 그곳에는 밀러 할머니의 지팡이가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죠. 아틀라스는 지팡이 냄새를 따라 주변을 더 수색했고 마침내 우리는 쓰러져 계신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제가 마리아 수의사예요. 구조대와 함께 왔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의식이 있으셨고 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아틀라스는 할머니 곁에 누워 체온을 나누어 주었고 구조대원들이 들 것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어요. 이 검은 천사, 덕분에 살았네. 할머니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아틀라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안전하게 들 것에 옮기고 다시 내려가는 길을 시작했어요. 아틀라스는 이번에도 완벽하게 길을 안내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마을에는 검은 천사라는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스위스 지역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어요. 한국의 진돗개, 알프스의 새로운 영웅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을 때는 저도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진돗개가 우리나라의 세인트 버나드만큼 뛰어난 구조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산악구조대장 토마스의 말이었어요. 30년 동안 구조견들과 일해왔지만 이런 판단력과 용기를 가진 개는 처음 봤습니다. 진돗개의 능력이 놀랍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병원에는 진돗개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다들 아틀라스처럼 영리하고 용감한 개를 키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진돗개의 특별한 점들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다른 개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아틀라스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자신이 한국 진돗개의 대표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 마을에는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만 들렸어요. 산장 주변에서 커다란 개 무리가 목격됐다는 이야기, 밤에 이상한 짐승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들의 불안한 제보들이었죠. 말이야, 큰일 났어. 어젯밤에 우리 양 3마리가 물려 죽었어. 이건 늑대나 여우가 한 짓이 아니야. 2월의 어느 날 아침, 양들을 키우는 한스 아저씨가 신고를 해왔어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양들은 무참히 물어뜯겨 있었고 눈 위에는 여러 마리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양들을 공격한 것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사냥 게임을 하듯 잔인하게 죽여놓기만 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들개떼예요. 발자국 크기로 봐서는 대형견들이 틀림없어요. 그것도 꽤 많은 수가. 아틀라스는 현장을 꼼꼼히 살피더니 저를 이끌어 숲 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개 목줄과 입마개들, 심지어 고급 가죽 목줄도 있었어요. 누군가가 키우던 개들이 유기된 후 야생화된 것이 분명했어요. 도시에서 키우다 버려진 개들이 점점 산속으로 모여들어 무리를 이룬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알프스 트레킹을 하던 등산객 부부가 들개떼에게 쫓기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근처 산장으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마리가 넘는 개들이었어요. 눈빛이 정말 무서웠죠.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었어요. 독일 셰퍼드도 있었고 로트와일러도, 심지어 도사견처럼 생긴 큰 개도 있었어요. 모두 사납게 으르렁거리면서 등산객들이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들개들은 이미 야생성을 완전히 되찾은 것 같았고 인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보였죠. 이 사건 이후 우리 마을의 관광객이 급감했고 주민들은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3월 초에 일어났어요. 마을 근처 낙농장에서 일하던 베커 부부가 들개떼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78세의 할아버지와 75세의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소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나갔다가 들개떼와 마주쳤답니다. 다행히 아틀라스와 제가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다 발견했고 아틀라스가 용감하게 들개들을 물리쳐 주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였어요. 그때 저는 아틀라스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아틀라스도 지칠 수 있으니까. 게다가 들개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습격 사건이 있었고
농장의 송아지가 들개떼에게 물려 죽은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들개떼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답니다. 인근 도시에서 버려진 개들이 우리 마을 쪽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거죠. 경찰과 산림청은 포획을 시도했지만 영리한 들개들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물을 설치해도 피해갔고 마취총을 쏘려고 해도 이미 인간을 경계하는 법을 배워서 접근조차 어려웠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틀라스가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죠. 모니터 화면에는 한국의 진돗개 보호소 사이트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에겐 더 많은 아틀라스가 필요해. 이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진돗개는 원래 무리 사냥에 특화된 견종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호랑이 사냥까지 했다는데 그렇다면 들개떼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틀라스도 이미 여러 번 들개들과 맞서 승리했었고요. 저는 한국의 유기견 보호소들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2마리의 진돗개를 발견했답니다. 한 마리는 황구 암컷으로 새끼 때 유기되어 보호소에서 자란 루나였어요. 다른 한 마리는 검은 진돗개 수컷으로 주인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남겨진 맥스였죠. 아틀라스, 우리 곧 동생들이 생길 거야. 내가 잘 이끌어줘야 해. 너처럼 용감하고 영리한 동생들이 올 거야.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국제 이동에 필요한 서류들, 검역 절차, 비행기 예약까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답니다. 들개 문제로 고통받던 주민들은 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심지어 마을 의회에서는 입양 비용 지원까지 결정해 주었어요. 마리아, 당신의 진돗개가 우리 마을을 구할 거라 믿습니다. 아틀라스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마을에 더 많은 진돗개가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마을의 희망은 진돗개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한 달 후면 루나와 맥스가 도착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틀라스도 뭔가를 직감한 듯 더욱 열심히 마을을 순찰했죠.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루나와 맥스가 무사히 도착하기를, 그리고 아틀라스와 함께 우리 마을의 수호견이 되어주기를. 드디어 기다리던 루나와 맥스가 도착한 날이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틀라스는 평소와 달리 들떠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가족이 온다는 것을 아는 듯했죠. 취리히 공항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진돗개 2마리 맞으시죠?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비행기에서도 아주 침착했답니다. 한국에서 온 이동봉사자의 말처럼 루나와 맥스는 정말 특별해 보였어요. 황갈색 털을 가진 루나는 날씬하고 우아한 모습이었고 검은 털의 맥스는 아틀라스처럼 듬직한 체격을 가졌죠. 아틀라스는 처음 보는 동족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아틀라스, 이제 내 동생들이야. 잘 부탁해. 놀랍게도 3마리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특히 아틀라스는 형님답게 2마리를 잘 이끌어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루나와 맥스가 불안해할 때마다 아틀라스가 다가가 안심시켜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답니다.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의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루나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환경을 탐색했고 맥스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영역을 확인했죠. 아틀라스는 마치 안내원처럼 2 동생을 이끌고 집 안 구석구석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도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들개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3마리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줘야 했거든요. 저는 마을의 산악구조대장 토마스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무리 사냥에 특화된 견종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본능을 일깨우기만 하면 돼요. 매일 아침 우리는 알프스 기슭으로 훈련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추적 훈련부터 시작했죠. 3마리 모두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루나는 숨겨둔 물건을 찾는 훈련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죠. 이건 정말 놀라워요. 30년 경력의 경찰견 훈련사도 이런 능력은 처음 봤다고 하네요. 맥스는 힘과 순발력이 특출났어요. 높은 바위를 단숨에 뛰어오르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이 특기였죠. 한 번은 토마스가 놀라서 말했답니다. 저 정도 높이는 산악구조대 훈련견들도 쉽게 오르지 못하는데 진돗개의 운동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네요. 아틀라스는 2 동생의 능력을 조화롭게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거였죠. 한 달간의 기초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실전 같은 모의 훈련을 시작했어요. 토마스가 들개 역할을 맡은 훈련견들과 함께 도와주었죠. 그때 3마리 진돗개가 보여준 전술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봐요. 루나가 먼저 위치를 파악하고 맥스가 측면으로 돌아가고 아틀라스가 정면에서 견제하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특수부대 같아요. 진돗개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보완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루나의 예민한 감각, 맥스의 빠른 기동력, 아틀라스의 침착한 통제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드디어 우리는 마을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에만 순찰을 돌았는데 진돗개들의 능력이 입증되면서
야간 순찰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건 세 마리가 각자 다른 시간대를 선호한다는 거였어요. 루나는 새벽녘을 좋아했어요. 아마도 그때가 후각이 가장 예민하게 작동하기 때문인 것 같았죠. 맥스는 한밤중을 선호했는데 어둠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아틀라스는 주로 해질 무렵에 열심히 활동했답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들개떼의 출몰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가축 피해도 사라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들개들이 우리 진돗개들의 영역 표시를 확실히 인식한다는 거였어요. 말이야, 정말 신기해요. 들개들이 이제는 아예 우리 마을 근처에 얼씬도 안 해요. 진돗개들이 순찰하는 루트에는 들개들의 발자국도 안 보여요.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더욱 커졌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돗개들을 마을의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죠. 아이들은 매일 아침 진돗개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일과로 만들었답니다. 진돗개들 덕분에 이제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양들이 이제는 평화롭게 풀을 뜯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의 진돗개 삼총사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들의 용맹함과 충성심, 그리고 영리함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시험대는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5월의 어느 날 우리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봄 축제가 열렸어요. 알프스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음을 기념하는 축제였죠. 광장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답니다. 말이야, 진돗개들도 축제에 데려오길 잘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축제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아틀라스, 루나, 맥스도 주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특히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이 너무나 다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루나가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목소리였죠. 아틀라스와 맥스도 순식간에 긴장된 자세를 취했어요. 저기 봐요. 숲에서 뭔가가. 마을 광장 건너편 숲에서 여러 쌍의 붉은 눈이 번뜩였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들개떼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큰 규모였어요. 모두 건물 안으로 대피하세요. 빨리요.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아비규환 속에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들개떼는 이미 세 방향에서 마을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15마리가 넘는 사나운 들개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대한 도사견은 특히 위협적이었죠. 바로 그때 우리의 진돗개 삼총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틀라스가 중앙에서 위협적인 자세로 서자 루나와 맥스가 양옆으로 퍼져나갔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술처럼 완벽한 진영이었어요. 저걸 보세요. 진돗개들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세 마리의 진돗개가 시민들과 들개떼 사이에 삼각형 모양으로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들개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치였죠. 첫 번째 공격은 들개떼의 우두머리가 시작했어요. 거대한 도사견이 아틀라스를 향해 달려들었죠. 하지만 아틀라스는 침착하게 도사견의 공격을 피하면서 맞섰어요. 동시에 루나와 맥스가 측면에서 견제하는 바람에 도사견은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큰 개를 상대로. 들개떼가 다시 공격해왔을 때 우리 진돗개들은 더 놀라운 전술을 선보였어요. 루나가 재빠르게 들개들의 후면으로 돌아가 혼란을 주고 맥스가 강력한 기동력으로 들개들을 분산시켰죠. 아틀라스는 중앙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면서 가장 위험한 개들을 견제했어요.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10분만 버티면 돼요. 토마스가 이끄는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우리의 진돗개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웠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서로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위험해지면 다른 두 마리가 즉시 달려와 도와주었죠.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들개떼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진돗개들의 현명한 전술에 말려들어 체력을 모두 소진한 거죠. 구조대의 포획 그물에 하나둘씩 잡혀가는 들개들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세상에, 진돗개 3마리가 15마리의 들개를 막아냈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모든 상황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진돗개들 주위로 모여들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이들은 울면서 진돗개들을 껴안았고 어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부상 검사 결과 놀랍게도 우리 진돗개들은 가벼운 긁힘 정도만 있었어요. 그들의 완벽한 팀워크 덕분에 큰 부상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거죠. 말이야, 당신의 진돗개들은 우리 마을의 진정한 영웅이에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진돗개들이 승리 후에 보여준 모습이에요. 들개들을 공격적으로 물어뜯거나 해치지 않고 오직 마을과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만 집중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진돗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준 영웅들이야. 한국의 보물이 우리의 수호견이 되었네요. 들개떼와의 전투 이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틀라스, 루나, 맥스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스위스 전역에 퍼져나갔답니다. 지역 신문은 물론이고 전국 방송에서도 우리의 진돗개들을 취재하러 왔어요. 한국의 진돗개,
알프스의 수호견이 되다. 15마리의 들개떼를 물리친 영웅적인 진돗개들. 한국의 천연기념물. 스위스 알프스를 지키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왔어요. 특히 들개 문제로 고민하던 주변 마을들에서 진돗개 입양에 대해 문의해왔죠. 저는 그때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진돗개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마을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저는 작은 유기견 보호소를 설립했어요. 특별히 한국의 진돗개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병원 부지의 일부를 개조해서 만든 이곳은 뉴호프 하우스라고 이름 지었답니다. 아틀라스, 루나, 맥스는 이곳에 훌륭한 교관이 되어주었어요. 새로 구조된 진돗개들은 이 세 마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죠. 특히 아틀라스는 새로운 동생들을 다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용감한 수호자입니다. 저는 한국의 여러 유기견 보호소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버려진 진돗개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입양 가정을 선정했고 입양 전 필수 교육도 실시했답니다. 진돗개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노력은 큰 결실을 맺었어요. 1년 동안 스위스 전역에 30마리가 넘는 진돗개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았답니다.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마리아 선생님, 우리 루키가 어제는 길 잃은 등산객을 찾아냈어요. 토르가 우리 마을 양들을 지켜준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매년 진돗개의 날 행사도 열린답니다. 한국의 문화도 함께 소개하면서 진돗개의 고향인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돌이켜보면 그날 부상당한 아틀라스를 만난 건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네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제 인생을 바꾸고 우리 마을을 변화시켰으니까요. 지금은 매일 아침 3마리 진돗개와 함께 알프스의 새벽을 맞이하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진돗개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용기,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답니다. 한국의 진돗개들이 알프스의 수호견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용맹함과 충성심, 그리고 영리함은 이제 스위스에서도 전설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틀라스, 루나, 맥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모든 진돗개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영웅이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진돗개들은 오늘도 알프스의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알프스 동물병원 수의사 마리나 베르너시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군이라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전통 강국을 연구하지 왜 하필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해군을 연구하냐며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국 해군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나 봅니다. 최근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서면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혜택을 볼 테지만 그 이상으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해군의 전술과 기술력을 연구해온 해외 군사 전문가들인데요. 그들이 발견한 한국 해군의 가치는 세계 해군력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영국 차세대 구축함 개발 프로젝트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접한 한국의 KDX-4 사업 정보를 통해 한국 해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연구하면서 현대 해군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한국과 영국의 해군 기술 협력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해군 연구원의 감동적인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제임스 윈터스입니다. 현재 32살이고 옥스포드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한 뒤 영국 해군 무기체계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태어나 해군 가족의 자부심 속에서 성장한 저에게 해군은 그저 직업이 아닌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어릴 때부터 바다를 동경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해군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넬슨 제독의 일화를 들으며 자란 저에게 해군은 영국의 자존심이자 긍지였죠. 영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 강국이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크나큰 자부심을 주었고 그래서 해군 무기체계 개발에 제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는 해군 무기체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구축함의 발전 과정과 미래 전망에 대해 연구했고 이는 제가 현재의 위치에 오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부 시절 제 논문이 영국 해군본부의 주목을 받으면서 졸업과 동시에 연구소 입사 제안을 받았죠. 그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현재 저는 영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영국 해군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구축함을 개발하고 있었고 경쟁국들의 동향도 꾸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해군 강국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놀라운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KDX사라는 차세대 구축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정보라고 생각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떤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겠냐는 다소 오만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국은 우리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알고 있었지만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신기술은 우리의 기술력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특히 레이더 시스템과 통합 전투체계 분야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죠.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 중인 AESA 레이더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설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력 소비량은 줄이면서도 탐지 능력은 향상시킨 그들의 기술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동료 연구원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우리 팀은 즉시 한국의 해군 현대화 과정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지난 2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더군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과 해군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개발 사례였어요. 우리도 물론 이지스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기에 자체 기술을 더해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냈더군요. 게다가 수출 실적도 놀라웠습니다. 폴란드와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군함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죠. 한국 해군의 현대화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연안 방어 수준이었던 해군력이 이제는 원양 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단순히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더군요.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제가 발언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이 발언 이후 우리 팀은 한국 해군의 현대화 과정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의 정신적 토대와 역사적 배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해군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쟁 분석이었지만 점차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냈고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전 과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배울 점이 있는 파트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었죠. 이후의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해군의 정신적 지주인 이순신 제독의 존재는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한국 해군의 현대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그들의 정신적 기반이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역사적 인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동양의 해군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이순신 제독이 한국 해군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영국 해군에게 넬슨 제독이 차지하는 위치와 같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전술이 현대해전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이었어요.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 전술이 현대에는 상징적 의미만 갖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연구실의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순신 제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의 전술은 우리가 연구하는 현대해전 전략과 놀랍도록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명의 고참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1950년대 우리 해군 교범에도 그의 전술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꽤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하는 전술 부분에서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즉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해군 교범들을 뒤지면서 이순신 제독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전술, 특히 명량해전과 한산도, 대첩의 전술은 현대해전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의 기동전, 조류를 이용한 전술적 우위 확보, 그리고 적의 주력 함대 유인 전술 등은
현대해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원칙들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어떻게 16세기의 전술이 21세기에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 시대에 제한된 기술로 이런 정교한 전술을 구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순신 제독의 하객진 전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전함들이 일본 함대를 유인해 들어오게 한 뒤 양쪽에서 포위하여 섬멸하는 전술이었죠. 이는 현대해전의 기본 원리와도 일맥상통했어요. 현대 해군의 대함 작전에서도 적을 유인한 후 집중 타격하는 전술은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낸 그의 지휘력은 현대의 어떤 해군 지휘관에게도 귀감이 될 만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한국 해군의 중요한 정신적 좌표가 되고 있었어요. 이는 넬슨 제독의 잉글랜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는 명언과 비견될 만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뛰어난 해군 전략가를 잊고 있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거 영국 해군이 그의 전술을 연구했다는 사실은 그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존재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의 오만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면 한국 해군은 이순신 제독의 정신을 현대 해군력 발전에 훌륭하게 접목시켰더군요. 그들의 함정 이름에는 이순신 제독의 주요 해전지가 사용되었고 교육과정에서도 그의 전술과 리더십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 아닌 실질적인 전술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해군이 이순신 제독의 창의적 전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이어요. 거북선의 혁신성은 오늘날 스텔스 함정 개발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고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전술은 현대 해군의 비대칭 전력 운용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었죠. 그의 전술은 단순히 역사적 유산이 아닌 현대해전에서도 유효한 전략적 원칙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는 동료들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순신 제독의 전술을 단순히 역사적 유산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들은 이를 현대 해군력 발전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차세대 구축함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개발 과정에서도 이순신 제독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술은 거북선의 현대적 재해석이었고 통합 전투체계는 그의 종합적인 전장 관리 능력을 계승한 것이었죠. 심지어 함대 운용 전술에서도 이순신 제독의 영향이 엿보였습니다. 우리도 넬슨 제독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네요. 한 동료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넬슨 제독을 기리기는 하지만 그의 전술을 현대화하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이런 발견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역사적 전통과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이는 우리 해군의 미래 발전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연구 계획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구축함 개발에도 이러한 역사적 통찰이 필요할 것 같네요. 특히 그의 혁신적인 전술 개념과 리더십은 현대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해군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순신 제독의 유산을 현대화하는 방식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심은 곧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한국 해군의 현대화 과정과 이순신 제독의 영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순신 제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해군기술연구소와의 접촉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교류 요청을 보냈는데 한국 측의 반응은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이었어요. 윈터스 박사님, 한국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제 연구실 동료가 알려주었어요. 우리의 연구 제안에 관심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진 미팅을 제안해왔네요.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한국 측은 우리의 관심 분야, 특히 해군 전술 시스템 관련 연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서울국제해양방위산업 전시회를 계기로 양측 연구진 간의 교류를 제안했죠. 이 정도면 괜찮은 시작이네요. 저는 연구소 상급자에게 보고드렸습니다. 한국 측이 전시회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첫 만남을 제안한 것을 보면 신중하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군기술연구소에서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요. 특히 한국이 최근 개발한 함정 통합 전투체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우리의 전통적인 해군 전술 체계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죠. 윈터스 박사,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해군기술연구소의 부장님이 저를 불러 물으셨어요. 한국과의 기술 교류는 우리 연구소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책임자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저는 영국 측 실무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한국 측과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든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해양방 위산업 전시회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제안했어요. 전시회 기간 중에 양측 연구진 간의 기술 세미나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는 적절한 제안이었습니다. 국제 행사라는 공식적인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술 교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죠. 우리는 소규모 연구팀을 구성하여 방문을 준비했고 한 달 후 저는 3명의 동료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순신 제독의 해군 전술을 단순히 연구하려 했던 것인데 이렇게 실질적인 기술 교류의 기회로 이어지다니 흥미롭네요. 비행기 안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해군기술연구소의 실무진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특히 우리가 이순신 제독의 전술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죠. 윈터스 박사님의 이순신 제독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연구원이 말했어요. 우리의 현대 해군 기술 발전에도 이순신 제독의 혁신 정신이 중요한 영감이 되고 있어요. 전시회장에서 우리는 한국의 해군 기술 발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술이 공개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오갔어요. 양국의 기술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기술 세미나 후 한국 측 연구원이 말했어요. 특히 전투체계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진 일정 동안 우리는 한국의 해군기술 연구시설 일부를 견학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디지털 기술 통합 수준이 놀랍네요.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제가 감탄했어요. 특히 AI를 활용한 전투체계 최적화 방식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국의 전통적인 해군 전술 체계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이 답했어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네요.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구체적인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는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 같았어요. 이번 방문이 양국 해군 기술 발전의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건배사를 하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 해군 전략의 관점에서 그의 전술을 재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제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토론하던 중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술에는 현대 해군 전략의 핵심 원칙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단순한 역사적 사례를 넘어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 전술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 전술에는 현대 해전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한 기동전, 적의 주력 함대 분할, 화력의 집중 운용 등이죠. 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첩보를 통해 적의 동태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 적을 유인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 타격을 가했죠. 이는 현대해전의 기본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명량해전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3척의 전함으로 133척의 적선과 맞서 승리를 거둔 이 전투는 현대의 비대치, 전력 운용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이라는 좁은 해협의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설명했죠. 조류의 흐름을 이용한 그의 전술은 현대 해군의 해협 봉쇄 작전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첩보망을 통해 적의 동태를 상세히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완벽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현대 해군에서 강조하는 정보 우위의 중요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죠. 그의 임진장초를 보면 마치 현대 해군의 작전 계획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세세한 정보 분석부터 구체적인 전술 운용까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리더십 측면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현대 군사 지휘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실제 전투에서 입증된 리더십 철학이었어요. 그는 항상 최전선에서 지휘했고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탁월했습니다. 제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말했어요. 현대 해군 지휘관에게 필요한 솔선수범과 부하 신뢰의 완벽한 본보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거북선의 개발은 단순한 함선 제작이 아닌 당시 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이었어요. 이는 현대 해군이 추구하는 게임 체인저 전략과 일맥상통했죠. 거북선은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제 연구 발표에서 강조했어요. 철갑장갑,
연막 차폐, 심리전 요소 등이 모두 담겨 있었죠. 현대의 스텔스 함정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가진 또 다른 현대적 의미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열세한 전력으로 싸워야 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냈어요. 현대 해군도 항상 제한된 예산과 자원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합니다. 제가 설명했죠. 이순신 장군의 사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영국 해군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대 해군 전략에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분명 시대를 초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해군 전략가가 평가했죠. 특히 현대의 연안전 및 해협 방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대 해군 교육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술과 리더십은 분명 오늘날에도 큰 가치가 있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 속의 전술이 현대에도 유효하다는 건 그만큼 그 원칙이 보편적이고 본질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 결론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현대 해군에게도 중요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군 전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해군기술연구소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역사 연구를 넘어 실질적인 기술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현대해전에도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는 양국 간 협력에 좋은 기반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연구소장님께 보고드렸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대해군 교육에 접목하는 한편 양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전술과 기술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었죠. 제안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체계화하여 양국 해군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 둘째,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영국의 전통적 해군 전술을 결합한 새로운 전투체계 개발. 셋째, 정기적인 기술 교류 세미나 개최였죠.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기대 효과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인데요. 한국 측 수석연구원으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대화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진이 런던을 방문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몇 가지 추가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 후 한국해군기술연구소의 대표단이 영국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포츠머스 해군기지에서 첫 실무회의를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각자의 강점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죠. 특히 한국 측에서 준비해온 기술 시연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전통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분명 혁신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의 말에 저도 깊이 동의했어요. 양국의 강점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점이 특히 고무적입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AI 시스템에 적용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AI 기반의 전투체계를 개발 중이었고 여기에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원칙들을 프로그래밍하면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이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보여준 지형과 조류 활용 전술을 AI가 학습하게 하는 거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현대의 센서 기술과 결합하면 실시간으로 최적의 전술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복잡한 해협이나 연안 작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안은 즉시 양측의 관심을 끌었고 구체적인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AI 기술을, 우리는 축적된 해전 전술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죠. 이는 양측의 강점을 정확히 결합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국 해군 사관생도들의 교류 프로그램도 제안했어요. 영국 사관생도들은 한국을 방문해 이순신 장군의 해전지를 직접 답사하고 한국 사관생도들은 영국의 전통적인 해군 전술을 배우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교육 교류를 넘어 미래 해군 지휘관들 간의 유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의 전술을 비교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측 교수가 제안했어요. 두 위대한 제독의 전술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죠. 이를 통해 해전의 보편적 원칙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는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 협력의 범위, 지적 재산권 보호, 인력 교류 방안 등이 상세히 명시되었죠. 물론 이는 시작에 불과했고 모든 제안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협력이 양국 해군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송만찬에서 한국 측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의 정신이 21세기에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니까요. 양국의 해군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양국 모두 이 협력의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과시하는데 그치지 않았고 우리도 전통적인 우월감에서 벗어나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죠. 이는 향후 협력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를 마치며 제가 강조했어요.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해군력 발전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시작하는 이 협력이 세계 해군 발전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들이 기대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대화하는 작업, AI 기반 전투체계 개발, 사관생도 교류 프로그램 등 많은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양국 해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해요.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개발될 새로운 기술들은 해군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사와 기술의 만남, 전통과 혁신의 조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협력의 방향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혁신적인 정신이 400년이 지난 지금 영국과 한국의 해군 협력을 통해 새롭게 꽃피우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해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저는 영국 해군의 미래 전략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해군기술연구소 연례 보고회에서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안주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제가 제안한 핵심은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었습니다. 넬슨 제독의 전통을 단순히 기리는 것을 넘어 그의 전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죠. 마치 한국이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현대 해군력 발전에 접목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넬슨 제독의 웨더 게이지 전술을 현대의 센서 기술과 결합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이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 전술을 AI 시스템에 접목한 것처럼 우리도 전통적 전술을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해군의 스마트 네이비 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해군력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해군력을 구축하고 있었죠. 이는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풍부한 해군 전통과 한국의 혁신적 기술력이 만나면 새로운 차원의 해군력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많은 공감을 얻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어요. 이순신 장군 연구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리더십과 전술이 현대 해군에 주는 교훈을 더 깊이 있게 분석했죠. 명량해전의 사례는 현대 해군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 연구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절대적 열세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설명했어요. 현대 해군도 항상 우세한 상황에서만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법을 배워야 하죠. 한국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기술 교류회가 열렸고 양국 해군 장교들의 상호 방문도 활발해졌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이러한 교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 영국 해군 소령이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경험이 만나면 분명 시너지가 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미래 해군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죠.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면서도 실전에서 효과적인 해군력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이 보여준 것처럼 해군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혁신되어야 하죠. 우리는 지금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한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한국의 KDX-4 프로젝트를 조사하면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때론 가장 좋은 스승이 의외의 곳에서 찾아옵니다. 제가 연구실 동료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해군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통을 현대화하는 방법,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를 배웠죠. 앞으로도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협력이 양국 해군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는 점입니다.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혁신 정신이 오늘날 영국과 한국의 해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다니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것이 제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현재와 만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우는 미래 해군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 책이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모든 여정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영국 해군의 제임스 윈터스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